엄마의 도망.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평범한 가정주부 한 명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결코 평범하지 않은 한 여성의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50살 정순 씨. 결혼한 지 25년 두 자녀를 키우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가족들의 아침을 준비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정순 씨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반전들이 숨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놀라게 하고 때로는 가슴 깊은 곳을 울릴 수 있는 진실들이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정순 씨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마이너스. 챕터 1. 사라진 엄마. 2024년 4월 15일 월요일 아침,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30평 아파트. 이 집에서는 25년 동안 같은 패턴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오전 6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정순 씨가 일어납니다. 세수를 간단히 마치고 부엌으로 향하죠.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리는 것이 그녀의 첫 번째 일과였습니다. 6시 30분 남편 철수 씨가 일어날 시간입니다. 정순 씨는 따뜻한 물수건을 준비해 침실로 향하곤 했죠. 여보, 일어나세요라는 부드러운 목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이 집의 일상이었습니다. 7시 큰딸 미영이가 세수를 마치고 나올 시간. 정순 씨는 미리 다림질해둔 블라우스를 침대에 올려놓고 아침 식탁을 완벽하게 차려놓습니다. 7시 30분 둘째 민호가 부스스한 머리로 식탁에 앉을 시간. 정순 씨는 항상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를 기억해서 준비해두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오전 7시가 넘어서도 부엌에서 밥 짓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을 텐데 이상하게도 조용했죠. 철수 씨가 처음으로 알람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정순 씨가 깨워줬을 텐데 오늘은 아무도 깨워주지 않았거든요. 정순아, 정순아. 철수 씨가 부르는 소리에 아이들도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집 안 어디에서도 정순 씨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죠. 거실로 나온 철수 씨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텅 빈 식탁이었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비어 있었던 적이 없던 그 자리가 말이죠. 신문도 현관에 그대로 꽂혀 있었고 우유도 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어디 갔지? 큰딸 미영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엄마가 미영아, 빨리 일어나라고 방문을 두드리며 깨웠을 텐데 오늘은 아무도 깨우지 않았거든요. 가족들은 처음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일찍 마트에라도 갔겠거니 생각했죠. 정순 씨도 가끔은 특가 세일을 하는 마트에 일찍 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이상했습니다. 정순 씨의 핸드폰에 전화를 걸어봐도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평소 정순 씨는 핸드폰을 꺼두는 법이 없었는데 말이죠. 가족들과의 연락을 위해 항상 켜두었거든요. 더 이상한 것은 정순 씨의 방을 확인했을 때였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평상복 한 벌이 없어져 있었고 그녀가 평소 들고 다니던 작은 가방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마 엄마가 어디 간 건 아니겠지? 민호가 불안한 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했죠. 정순 씨가 갑자기 집을 떠날 이유를 찾을 수 없었거든요. 오후가 되어서야 가족들은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는 회사에 연락해서 오늘 하루 휴가를 냈고 미영이도 회사를 조퇴했습니다. 민호는 아예 대학 수업을 빼먹고 집에 있었죠.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정순 씨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동네 마트, 병원, 은행, 심지어 정순 씨가 가끔 가던 성당까지 다 찾아봤지만 아무도 오늘 정순 씨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가족들은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출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때 미영이가 부엌 서랍을 뒤지다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아빠, 이것 좀 보세요. 미영이가 들고 온 것은 작은 메모지 한 장이었습니다. 정순 씨의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이제는 내 인생을 찾아 떠납니다. 찾지 마세요. 가족들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정말 엄마가 쓴 글일까? 하지만 분명히 정순 씨의 글씨체였습니다. 민호가 메모지를 뒤집어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 봐봐. 뒷면에 뭔가 더 적혀 있어. 뒷면에는 은행 계좌 번호와 함께 30년간 모은 돈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급하게 인터넷 뱅킹으로 정순 씨의 통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통장에 3천만 원이 넘는 돈이 저축되어 있었습니다. 철수 씨도 몰랐던 정순 씨만의 비상금이었죠. 가계비를 절약하고 또 절약해서 조금씩 모은 돈이었을 겁니다. 이제야 가족들은 정순 씨가 정말로 집을 떠났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한순간의 충동이 아니라 오랫동안 계획해온 일이라는 것을 말이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챕터 2. 가족의 균열. 정순 씨가 사라진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던 거실은 이제 어수선하기 그지없었죠. 소파 위에는 벗어던진 옷들이 널려 있고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끼니 문제였습니다. 철수 씨는 평생 라면 하나 끓여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순 씨가 모든 것을 다 해줬거든요. 미영이는 요리를 전혀 할 줄 몰랐고 민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첫날에는 그나마 냉장고에 있던 반찬들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틀째부터는 정말 난감했죠. 냉장고를 열어보니 정순 씨가 미리 준비해둔 것들이 한가득 들어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미역국까지 모두 냉동실의 일회용 용기에 담아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각각에는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죠. 김치찌개 마이너스 물 한 컵 넣고 끓이세요. 된장찌개 마이너스 두부 넣으면 더 맛있어요. 미역국 마이너스 참기름 조금만 넣으세요. 정순 씨의 세심한 배려가 담긴 메모들을 보니까 가족들의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떠나면서도 가족들을 걱정하는 마음을 담아 이렇게 준비해둔 거였죠. 하지만 이런 발견이 가족들에게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순 씨가 집을 떠나는 것을 며칠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 말이죠. 가족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무엇보다 체면이 서지 않는다며 화를 냈습니다. 25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웃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실제로 이웃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정순 씨가 아침마다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곤 했는데 며칠째 빨래가 널리지 않으니까 옆집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정순 씨 집에서 며칠째 빨래 소리가 안 나네.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닐까? 철수 씨는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며 이웃들과 마주치는 것을 피하려고 했죠. 미영이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엄마가 왜 이러실까? 우리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 미영이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혹시 자신이 엄마에게 너무 무관심했던 건 아닐까? 집안일을 너무 엄마에게만 맡겨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최근에 미영이는 승진 준비로 바빠서 집에 들어오면 피곤해서 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엄마와 대화할 시간도 여유도 없었죠.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엄마의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았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민호는 또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엄마가 떠나고 싶어 하신다면 그냥 두는 게 맞지 않을까? 민호는 평소에도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엄마라고 해서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야 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죠.
엄마도 자기 인생이 있으시잖아. 우리가 강제로 붙잡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민호의 말에 철수 씨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 가정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거냐?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와 미영이는 어떻게든 정순 씨를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민호는 엄마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며칠이 지나면서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영이가 우연히 철수 씨의 휴대폰을 보게 된 거였습니다. 철수 씨가 샤워를 하러 가면서 휴대폰을 거실에 두고 간 사이 문자 메시지가 와서 화면이 켜졌거든요. 오빠 언제 시간 될까요? 보고 싶어요. 마이너스 수정. 미영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정이라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리고 왜 아빠를 오빠라고 부르는 걸까요? 호기심에 미영이는 문자함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했죠. 지난 6개월간 철수 씨와 수정이라는 여성 사이에 오간 문자들이 수백 개나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 단순한 직장 동료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회식 때 옆에 앉아 있어서 너무 설렜어요. 부장님 향수 냄새가 너무 좋아요. 언제 둘이서 조용한 곳에서 식사할까요? 미영이는 손이 떨렸습니다. 아빠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것도 엄마가 집을 떠나기 몇 개월 전부터 말이죠. 혹시 엄마가 이 사실을 알고 집을 떠난 건 아닐까? 미영이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엄마가 아빠의 바람을 알고 있었다면 집을 떠난 것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미영이는 민호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민호도 충격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떠난 거구나. 형제는 아빠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직접 따져 물어볼까도 생각해봤지만 쉽지 않았죠. 한편 동네에서는 벌써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301호 정순 씨가 가출했다더라. 25년 해로하다가 갑자기 왜 그랬을까? 남편이 바람이라도 피웠나? 철수 씨는 이런 소문들을 듣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평소 동네에서 모범적인 가정으로 여겨졌던 자신의 집이 이제 가십거리가 되어버린 거였죠. 결국 철수 씨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제 아내를 좀 찾아주세요. 가출한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탐정은 정순 씨의 사진과 인적 사항을 받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죠. 부인께서 현금을 인출한 기록은 있지만 그 이후의 행적은 찾기 어렵네요. 교통카드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휴대폰도 꺼두신 상태라. 탐정의 말을 들으며 철수 씨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정순 씨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발견됐습니다. 미영이가 엄마 방을 정리하다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서류 봉투를 발견한 거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이혼 서류 초안이 들어있었죠. 모든 항목이 다 채워져 있고 정순 씨의 서명만 없는 상태였습니다. 날짜를 보니 한 달 전에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즉, 정순 씨가 집을 떠나기 한 달 전부터 이혼까지 고려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이제 가족들은 정말로 심각한 상황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출이 아니라 정순 씨의 인생을 바꾸려는 결심이었던 거였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챕터 3. 엄마의 새로운 삶. 한편 정순 씨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정순 씨는 강원도 평창의 작은 마을에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2시간 정도 떨어진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마을이었죠. 그곳에서 정순 씨는 산 너머 게스트하우스라는 작은 숙박업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를 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투숙객들을 맞이하는 일이었죠. 집에서 했던 일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기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선택이었습니다. 집에서는 해야만 하는 일이었지만 여기서는 자신이 선택한 일이었거든요. 같은 일이라도 마음가짐이 다르니까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면 푸른 산이 보였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바람이 나무를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순 씨는 처음에는 이런 적막함이 어색했습니다. 25년 동안 도시의 소음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오히려 이 고요함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일을 마친 오후에는 정순 씨만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정순 씨는 젊은 시절 꿈꿨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림이었습니다. 대학교 때 미술을 전공했던 정순 씨는 결혼 후에는 붓을 잡을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집안일 하느라 바빴거든요. 가끔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도 그런 건 사치라고 생각하며 참아왔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마을 문구점에서 간단한 수채화 도구를 사서 매일 1시간씩 그림을 그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 풍경, 마당에 피어있는 코스모스, 저녁 노을 등을 그렸죠. 처음에는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25년 만에 잡는 붓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있는 동안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두 번째는 독서였습니다. 정순 씨는 원래 책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책을 읽을 시간이 없었죠. 하루 종일 가족들을 돌보느라 피곤해서 침대에 눕기만 하면 잠들어 버렸거든요. 이곳에서는 매일 밤 1시간씩 독서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을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을 읽으며 그동안 놓쳤던 시간들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소설책을 읽으면서 주인공의 감정에 몰입하기도 하고 에세이를 읽으면서 작가의 생각에 공감하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드는 경험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산책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운동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헬스장에 등록해놨지만 가는 경우가 거의 없었죠. 집안일 하다 보면 하루가 다 가버렸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매일 저녁 산책을 했습니다. 마을 주변의 작은 길을 걸으며 자연을 만끽했죠. 걸으면서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30분도 걷기 힘들었지만 점점 체력이 늘어났습니다. 1시간, 2시간씩 걸을 수 있게 됐죠. 몸이 건강해지니까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정순 씨의 이런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은 게스트하우스 사장인 민성 씨였습니다. 민성 씨는 50대 중반의 남성으로 몇 년 전에 서울에서 내려와 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정순 씨가 일자리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흔쾌히 받아들였죠. 민성 씨는 정순 씨의 변화를 신기하게 지켜봤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어딘가 지쳐 보였는데 날이 갈수록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정순 씨, 요즘 표정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민성 씨의 말에 정순 씨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런가요? 저도 기분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민성 씨와 정순 씨는 게스트하우스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죠. 혹시 정순 씨, 대학교가 어디세요? 한국예술대학교요. 미술학과였어요. 그럼 혹시 86학번이신가요? 네,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도 한국예술대학교 86학번이에요. 음악과였지만요. 두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30년 만에 우연히 만난 대학 동창이었던 거죠. 혹시 김민성, 피아노가 김민성 맞아요? 맞아요. 그럼 혹시 회화과 박정순? 네, 맞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고 놀라워했습니다. 대학교 때는 학과가 달라서 자주 만나지는 않았지만 전공 발표회나 축제 때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거든요. 세상이 정말 좁네요. 이런 산골 마을에서 동창을 만나다니. 민성 씨는 정순 씨보다 먼저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온 경우였습니다. 건축 설계 일을 하다가 번아웃을 겪고 새로운 삶을 찾아 이곳에 정착한 거였죠. 저는 5년 전에 내려왔어요. 서울에서의 삶이 너무 버거워서요.
두 사람의 공통점은 서울에서의 삶에 지쳐 새로운 시작을 찾아 이곳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죠. 그날 이후로 정순 씨와 민성 씨는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대학 시절 추억도 나누고 서울에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죠. 민성 씨는 정순 씨의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순 씨, 그림 실력이 대학 때보다 더 늘었네요. 이런 재능을 왜 묻어두셨어요?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그림 그릴 시간이 없었어요. 너무 아까워요. 이렇게 좋은 그림을 혼자만 보시다니. 민성 씨의 제안으로 정순 씨는 마을 카페에서 작은 그림 전시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10여 점의 작품을 걸어놓고 마을 사람들과 관광객들이 볼 수 있게 한 거였죠.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이 정순 씨의 그림을 보고 감탄했고 몇 점은 실제로 팔리기도 했습니다. 정순 씨는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작품으로 돈을 받아봤습니다. 제 그림을 정말 사가시는 거예요? 네, 너무 예뻐요. 저희 집 거실에 걸어 놓을게요. 구매자의 말을 들으며 정순 씨는 뭉클했습니다. 자신의 그림이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고 감사했거든요. 한편 서울에서는 탐정이 정순 씨를 찾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죠. 정순 씨는 매우 영리하게 자신의 행적을 감췄습니다.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지하철로 이동해서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그것도 평창이 아닌 다른 도시로 가는 버스를 타고 중간에 내려서 다시 평창으로 가는 버스로 갈아탔죠. 휴대폰은 완전히 꺼두었고 현금으로만 결제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위치가 추적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가명까지 사용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는 박선영이라는 이름으로 일했죠. 주민등록증 없이도 일할 수 있는 곳을 일부러 찾은 거였습니다. 탐정은 정순 씨의 지인들을 모두 만나봤지만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정순 씨가 평소에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어 했는지, 어떤 곳을 좋아했는지 물어봤지만 뚜렷한 단서를 찾을 수 없었죠. 부인께서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셨네요.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탐정의 말을 들으며 철수 씨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평소 순진하다고 생각했던 아내가 이렇게 계획적으로 행동할 줄은 몰랐거든요. 몇 주가 지나도 별다른 진전이 없자 가족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미영이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고 민호는 수업에 제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실마리가 생겼습니다. 민호가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였습니다. 해시태그 평창 게스트하우스 해시태그를 클릭해서 사진들을 보던 중 낯익은 그림 한 점을 발견한 거였죠. 그림의 화풍과 색감이 어머니와 비슷했습니다. 민호는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직감적으로 어머니의 작품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민호는 그 게시물을 올린 계정을 확인해 봤습니다. 산너머 게스트하우스라는 계정이었죠. 위치는 강원도 평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바로 형에게 연락했습니다. 누나, 나 엄마 찾은 것 같아. 뭐? 정말? 인스타그램에서 엄마 그림 같은 걸 봤어. 평창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올린 거야. 미영이도 그 사진을 확인해 보니 민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독특한 색감과 화풍이 느껴졌거든요. 우리 가서 확인해 보자. 형제는 주말을 이용해서 평창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않았죠. 만약 어머니를 만나게 된다면 형제끼리 먼저 이야기해보고 싶었거든요. 챕터 4. 새로운 출발. 토요일 오후 미영이와 민호는 산 너머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한 산골 마을에 위치한 아담한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마당에는 코스모스가 예쁘게 피어 있고 현관 앞에는 고양이 한 마리가 나른하게 누워 있었죠. 여기가 맞나? 형제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울렸고 안에서 누군가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나타난 사람은
정말로 정순 씨였습니다. 하지만 형제가 기억하는 어머니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피부가 햇볕에 살짝 그을려 있었고 머리를 짧게 자른 모습이었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볼 때보다 훨씬 생기 있어 보였거든요. 미영아, 민호야. 정순 씨도 깜짝 놀랐습니다. 언젠가는 가족들이 찾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은 몰랐거든요. 엄마. 미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몇 주 동안 걱정했던 마음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왜 아무 말 없이 떠나셨어요? 정순 씨는 아이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끓여주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엄마도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어. 정순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엄마 역할, 아내 역할만 했어. 정순이라는 사람은 없었어. 항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였지. 정작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겠더라. 미영이와 민호는 어머니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처음 듣는 어머니의 진심이었거든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 화가가 되고 싶었어. 하지만 결혼하고 미영이를 가지게 되면서 모든 걸 포기해야 했지. 정순 씨는 미영이를 바라봤습니다. 미영아, 너를 원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너무 어린 나이에 임신한 거였어. 그때 나는 겨우 23살이었거든. 내 꿈도 제대로 펴보지 못한 채로 엄마가 되어야 했던 거야. 미영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꿈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거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야. 너희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었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 나도 나만의 인생이 있어야 했는데 그걸 너무 늦게 깨달은 거야.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랑 다시 같이 살 생각은 없으세요? 정순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엄마는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싶어. 너희들도 이제 다 컸잖아. 미영이는 직장도 있고 민호도 곧 졸업이고 엄마가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어. 그럼 아빠는요? 아빠 혼자 두고 가시는 거예요? 미영이의 질문에 정순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너희 아빠. 이미 다른 사람이 있는 거 알지? 형제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바람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6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어. 수정이라는 사람이지. 너희 아빠 회사 후배. 엄마가 언제부터? 한 번은 너희 아빠 휴대폰에서 문자 소리가 나서 봤는데 그 사람한테서 온 거였어. 처음에는 단순한 동료인 줄 알았는데 내용이 그게 아니더라고. 정순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이 울었어.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몰랐거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자유로워졌어. 이제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참을 필요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혼하실 거예요? 글쎄,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 이혼을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지금처럼 떨어져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정순 씨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새로운 생활을 보여줬습니다. 그림들과 책들, 그리고 게스트하우스에서의 일상을 소개했죠. 여기서는 정말 행복해. 매일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고 자연을 느끼며 살고 있어. 25년 만에 처음으로 나로 살고 있는 것 같아. 미영이와 민호는 어머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볼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더 자신감 있고 더 밝아 보였습니다. 그때 민성 씨가 나타났습니다. 정순 씨, 손님들이. 가족분들이신가요? 정순 씨는 민성 씨를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여기 사장님이세요. 대학교 동창이기도 하고요. 어머니 대학 동창이요. 민성 씨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일도 잘하시고 그림도 잘 그리시고 형제는 어머니가 이곳에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 정순 씨는 아이들을 위해 직접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요리였지만 어머니 손맛이 그리웠던 아이들에게는 정말 맛있었죠. 엄마, 정말 안 돌아오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미영이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정순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영아, 엄마를 이해해줘. 이제 50살이야. 내 인생의 반은 지나간 거야. 남은 반은 나를 위해서 살고 싶어. 하지만 가족도 중요해. 하지만 나 자신도 중요해. 그동안 너무 나를 희생하며 살았어. 이제는 내가 행복해질 차례야. 그날 밤 형제는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마지막 밤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니가 그린 그림들을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색감도 좋고 기법도 훌륭했죠. 이런 재능을 25년 동안 묻어두고 살았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엄마, 그림 정말 잘 그리세요. 고마워. 오랜만에 그려서 서툴지만 조금씩 늘고 있어. 마을 카페에 전시된 어머니의 그림도 봤습니다. 벌써 몇 점이 팔렸다고 했죠. 어머니가 자신의 재능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형제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가 정말 달라 보이더라. 응. 훨씬 밝아 보였어. 우리가 엄마를 강제로 데려올 수는 없는 것 같아. 나도 그런 생각이야. 엄마가 행복해 보이잖아. 형제는 아버지에게 어머니를 만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철수 씨는 복잡한 심경이었죠. 그럼 엄마가 정말 안 돌아온다는 얘기냐? 엄마가 아빠 일 알고 있대요. 철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수정 씨와의 일 말이에요. 엄마가 6개월 전부터 알고 계셨대요. 철수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불륜이 발각된 것도 충격이었지만 정순 씨가 그것을 알고도 아무 말하지 않고 6개월을 버텼다는 것이 더 충격이었거든요. 며칠 후 철수 씨도 평창으로 향했습니다. 정순 씨와 직접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25년 부부 생활 중 가장 어려운 대화였습니다. 서로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동시에 할 말이 없기도 했죠. 정순아, 미안하다. 철수 씨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수정이와의 일. 정말 미안해. 변명의 여지가 없어. 정순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질 건 없어요. 그럼 정말 안 돌아올 거야? 네. 저는 여기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거예요. 철수 씨는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그럼 이혼 얘기는 나중에 하자. 지금 당장은 힘들어. 정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급할 것도 없고요. 지금 이 상태로도 충분해요. 3개월 후 정순 씨는 민성 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게스트하우스를 공동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모은 돈을 투자해서 지분을 가지게 된 거였죠. 새로운 사업자 등록증에는 박정순이라는 이름이 당당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사업체를 가지게 된 거였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정순 씨는 바닷가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꿈만 같았거든요. 휴대폰에 아이들로부터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고 계시죠? 걱정 마세요. 저희도 잘 지내고 있어요. 마이너스 미영. 엄마 그림 전시회 기사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마이너스 민호. 정순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다는 것이 감사했거든요. 바닷물이 발끝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정순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다 냄새, 바람 냄새가 좋았습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만난 것 같아. 정순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순 씨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된 거였습니다. 에필로그 1년 후 산 너머 게스트하우스는 강원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숙박업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순 씨의 그림이 걸려있는 아늑한 분위기와 정성스러운 서비스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정순 씨는 지역 화가로도 활동하며 개인전을 열기도 했습니다. 50대에 시작한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제는 엄마와 딸, 엄마와 아들이 아니라 정순이라는 한 사람과 미영, 민호라는 독립된 개인으로서 만나고 있죠. 이것이 정순 씨가 선택한 새로운 삶의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용기가 필요한 선택이었지만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엄마의 도망이 필요한 순간이 온다면 용기를 내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